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제발 식물인간이 된 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든 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배운 것도 없이 가진 것 몸뚱이 뿐인지라 악착같이 벌어 가정을 꾸렸지만 아내가 욕심이 가했던지 노름에 손을 대는 바람에 큰 빚을 남긴 채 저와 두 아이를 두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몰린 저와 제 아이들이 처절하게 살던 날들 역시 이 또한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싶어 마른 눈물을 훔치면서 오늘처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너무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이대로는 부성애는커녕 인간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짓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졸음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 아이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전 이것이 제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절 위해 한 일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둘째는 천국으로, 첫째는 눈도 뜨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나무 토막처럼 멍하니 누워있는 첫째를 병원에 두고 둘째의 영정 앞에 앉은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마침내 제 소원이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사고 보상금은 남은 제 인생을 윤택하게 닦아주기 충분할 테고 이젠 먹여 살려야 될 입마저 하나 줄었으니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못난 아비, 지옥으로 가는 게 마땅할 못된 인간이라고 욕하겠지만 이미 부성애나 인간적인 마음 따위는 녹아 없어질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신 시간과 돈 역시 그런 생각 따윈 들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혼자서 여유있게 즐기고 누릴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여전히 첫째는 깨어나지 못했지만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깨어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할 지경이었습니다. 첫째가 깨어나면 이 평화가 부서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죽으면 보험금이 오히려 줄어들 테고 또 제가 돌봐야 할 테니까요. 이대로 평생 깨어나지 않는 게 저로서는 좋은 일입니다. 다시금 시간이 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께 기도했습니다. 첫째가 절대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대로 죽지도 않고 눈도 뜨지 않은 채 평생을 누워있게 해달라고. 이번 소원도 들어주신 덕에 8년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다시금 기도를 드리는 건 뒤늦게 제가 정신이 번쩍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간 아들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기도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기도를 잊어주시고 제발 제 아들이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제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전 지금 여느 때보다 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전 술 때문에 얻은 병안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가여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하루빨리 눈을 떠야 아픈 제 수발을 들어주고 또 돈을 벌어 제 약값을 대줄 수 있겠죠. 고작 8년간의 평안함으로 과거의 불행을 다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삶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절 보필해줄 아들을 다시 돌려주세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 난 매일같이 그 옆에 앉아 기도한다.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반드시. 지금 너무 늦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제발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법도 가꾸는 법도 잘 알고 있던 그녀였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내가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죠. 난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 말은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그동안 그녀가 저지른 일이 떠올라서였을까. 분노라든지 두려움보다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지금껏 많은 범죄자들의 인터뷰를 해봤지만 지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그간의 경험 덕인지 금세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었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친절했고 남녀 불문하고 절 많이 좋아해 주었고 항상 내게 선물도 주었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해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 사는구나. 그때부터 내 삶은 평온하다 느꼈어요. 가지고 싶은 건 뭐든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했어요. 그래서 확신한 거죠.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머리칼을 귀 뒤로 쓸어 넘겼다. 같은 여자인 나조차 심장이 움찔될 만큼 그녀의 매력은 무서운 것이었다. 이제 알겠죠?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누가 절 욕할 수 있겠어요? 난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건 뭐든 가질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 오로지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뺏는 게 아니죠. 여전히 분노보다 기묘한 감정이 이어졌다. 이런 감정이 왜 드는지 나조차 의문스러울 지경이었다. 값비싼 물건이야 말만 하면 구해다 둘 사람은 널려있는데 보석이니 명품이니 그런 건 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시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사람. 저만큼은 아니라도 축복받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전부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매력적인 남자도 있고 손이 따뜻한 남자도 있고 피부가 좋은 여자,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여자. 너무 황홀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저 작은 미소, 내가 내미는 손길 하나면 전부 홀린 듯이 날 사랑해줬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싱글이건 아니건 내게 반해서 자발적으로 날 따라오는 거죠. 물론 전부 그러진 않았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다거나 가족이 있다거나 할 일이 있다거나 그따위 하찮은 핑계로 내 손을 잡지 않은 건방진 것들. 그 천박한 것들한텐 교육이 필요했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집을 선물해줬어요. 경치도 좋고 방도 많아서 편한데 제일 좋은 건 아주 넓은 지하실이 있다는 거죠. 그 천박한 것들을 전부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둬뒀어요. 날 위해서라면 사람 몇 명 잡아오는 것쯤이야
기꺼이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망 못 가게 허리에 쇠사슬을 걸어두고 겁을 잔뜩 주는 거죠. 감히 내 말을 거역한 벌레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야죠. 벗겨놓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굶기면서 상처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심술 부리듯이 살짝만 마음을 꺾어놓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아름다운 몸을 드러낸 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또 다른 의미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일부러 지하실을 찾아가서 그 더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천천히 구경하죠. 수치스러워할수록 고통스럽고 두려워할수록 쾌감이 강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똑똑히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좋았죠. 그렇게 며칠간 벌벌 떠는 걸 보며 즐기다가 친절하고 자상하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천박한 잘못을 반성하고 내 발에 입 맞추라고. 길고양이 길들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서운 데서 무서운 꼴을 당하던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정말 쉽게 마음을 열거든요. 굴복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마음이 넘어온 거지. 처음엔 악을 쓰면서 반항하던 것들도 금방 새끼 고양이 같은 얼굴로 안겨온다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데. 사랑한다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말이지만 도저히 질리지 않아. 그건 내가 축복받았다는 증거이고 완벽하게 길들였다는 증거야. 그렇게 한번 길들여 놓으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 오직 나만을 위한 나만의 성에서 나만을 위한 아름다운 시종이 되는 거지. 그래, 단순한 집이 아니야. 궁전이라고 할까? 난 이 궁전에 사는 여왕이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왕이지. 그녀의 표정은 격양되어 있었다. 우습게도 그 모습 역시 날 매료시켰다.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니. 다른 건 몰라도 그녀의 외모만은 진짜였다. 제가 좀 격양되었었네요.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궁전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기꺼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예쁜 얼굴,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 그리고 부드러운 살결로 시중을 들면서 날 즐겁게 해줘요. 매 순간순간 내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그녀는 황홀함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빛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납치, 감금, 협박, 이런 것들을 이리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은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죠. 밖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게 보이면 가져오고 아름답지가 않다면 마땅한 벌을 주었죠. 벌이라고는 해도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길들일 때처럼 지하실에 가둬두는 거죠. 전부 벗겨놓고 거칠고 무거운 사슬을 허리에 감은 다음 딱 연명할 만큼 구정물 섞인 밥만 주면서 이것들은 아름답지 않으니까, 마음껏 망가뜨려도 되는 것들이니까 마음 내키면 직접 들어가서 해초리를 휘둘러요. 때리는데 취향이 있는 건 아닌데 은근히 재밌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지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회초리가 휘둘러질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죠. 전 그것들의 비명을 즐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네 몸에서 흐르는 이 붉은 피 말이야. 이게 너의 저주받은 몸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 기뻐해. 지금 난 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거든. 네 추잡한 살까지 벗겨지고 검붉게 물들일수록 넌 아름다워지는 거지. 자, 더 크게 비명 질러봐. 그리고 기억해. 너의 주인, 너의 여왕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웅크리고 엉엉 우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 안에 여왕님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
날 사랑할 자격이 없는 쓰레기들은 이렇게 나를 숭배해야지. 여왕님으로 모시면서 기쁘게 매질을 받아들여야지. 그런 천박한 것들은 내 앞에 엎드려서 아름답지 않음을 속죄해야 한다고.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날 내려다보았다. 물론 그렇게 속죄한다 해도 내 궁전으로 올라올 수는 없어요. 거긴 내가 허락한 내 마음에 드는 특별한 사람들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다하면 저 멀리 팔아버리거나 영원히 가둬두거나 하죠. 가끔은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고요. 지저분한 일이지만 그런 걸 대신해줄 시종들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 자, 이제 그럼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당당히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지만 두려움이 묻어나오는 건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누군지 여길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당신 기자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온 거잖아. 내 궁전이 나쁜 거라 생각하면서. 당신의 생각이 진실이라 믿고 정의라고 믿고 있겠죠. 그런데 어떡하지? 틀린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난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난 축복받았다고요. 난 남들과 달라. 남들처럼 재미없고 시시하게 살 생각은 절대 없어. 내가 왜? 왜 내가 그렇게 추잡하게 살아야 돼? 난 자격이 있어. 아름다운 걸 가질 자격, 떠받들어질 자격,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 모두가 나 하나만을 위해 살 거야. 예외는 없어.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은 오로지 날 위한 거고, 아름답지 않은 것들 머릿속에 똑똑히 박아 넣을 거야. 누가 아름다운지, 누가 여왕인지,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그녀가 이번엔 진정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전 아름다움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죠. 그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먹고 몰래 숨어 들어온 당신이 믿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신 꽤 예쁘거든요. 내 발에 키스하며 사랑을 속삭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녀가 화려한 힐을 벗고 백옥처럼 하얀 발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난 다시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여왕이라는 말에 걸맞은 육감적인 붉은색 롱드레스와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여왕의 모습이었다. 지금 나에게 길들여지면 내가 꼭 안아줄 거야. 그리고 같이 궁전으로 올라가는 거지. 나랑 같이 살면서 나한테 사랑을 속삭여주는 거야. 넌 그럴 가치가 있어. 내 궁전에 있을 자격.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그녀에게 안겨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숨이 거칠어졌다. 이성적인 애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동경을 넘어선 경외심, 찬양, 아름다움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만약 싫으면 아마 평생 차갑고 축축한 이 지하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겠지. 그 무겁고 단단한 사슬을 허리에 차고 말이야. 옷은 전부 찢겨진 채 수치스럽게 맨몸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먼지 섞인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만 먹게 되겠지. 혹시나 내가 들어가서 매질할까봐 발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될걸? 그러니까 선택해.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여왕님으로 모실지, 아니면 하찮은 짐승으로 죽을지. 그녀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있었다. 무섭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웠고 목소리는 감미로웠다. 난 조심스레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한데 전에와는 다르게 딱히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이 발을 키스한다면 그녀의 애완견으로 난 살아남을 수 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할 삶을 살게 분명했다. 답은 명확했지만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내 동생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뺏기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녀를 죽일 만큼 미워하지만 않았었다면, 그랬다면 주저없이 그녀의 발을 핥으며
사랑한다 소리쳤을 것이다. 내 망설임을 알았는지 그녀는 더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발을 뒤로 빼냈다. 난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인데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놓친다고? 감히 날 사랑하지 않는 벌을 받아야겠어. 그리고 그때 그녀가 꺼내던 회초리가 내 옷을 찢으며 내 살을 파고들었다. 즐거운 듯 채찍을 휘둘러대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비명보다 더 크게 이곳을 채워갔다. 그래, 더 울어. 감히 날 거역한 채로 너의 그 예쁜 얼굴을 다 찢어버릴 테니까. 기쁘게 울어. 울고 또 울면서 엎드려 빌어. 누가 여왕님인지 누가 아름다운지 뼈에 새겨질 때까지.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얼굴을 비굴하게 올려다보았다. 아름답지만 너무도 섬뜩한 미소가 걸려있었다. 결혼생활 3년차.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의 아내 민정과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고 긴 연애 끝에 우린 결혼하게 되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다. 서로 존중하며 사랑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불편하게 느꼈던 존재가 있었다. 바로 민정의 동생 처제인 민서였다. 처제 민서는 결혼 초반부터 나를 이상하게 대했다. 그녀의 태도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그건 겉모습에 불과했다. 처제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항상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무언가 말을 꺼낼 듯 망설이는 표정을 짓곤 했다. 난 그럴 때마다 나와 가족이 된 게 어색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어색한 것을 넘어 이상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결혼 후 몇 달 뒤, 처제 민서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아내는 회사 업무 때문에 늦게 귀가할 예정이었다. 처제와 난 처음으로 단 둘이 집에 있게 되었다. 처제는 소파에 앉아 거실 구석 한 곳을 멍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갑자기 처제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요즘 이상한 꿈 꾸신 적 없으세요? 이상한 꿈? 네. 형부가 무언가에게 쫓긴다거나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런 꿈 꾼 적 없는데?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처제는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그건 뭔가를 찾는 행동 같았다. 뭐해? 갑자기? 뭐 찾는 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난 그날 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처제 민서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치 그 말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날이 있었던 뒤로 처제는 우리 집에 자주 들렀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니를 보려고 왔던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그녀는 항상 내 행동을 예의주시했고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어보았다. 그날도 처제와 단둘이 집에 있던 날이었다. 민서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형부, 이 집이 언제 지어진 건지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됐을걸? 근데 그건 왜? 그 전에 여기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나야 모르지. 그걸 내가 알 필요도 없지.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보는데? 그러더니 민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곱씹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이 집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요. 그녀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서는 나보다 이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처제 민서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던 날 벌어졌다. 그날 내 와이프 민정은 회사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고 난 처제 민서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처제는 나에게 대놓고 묻기 시작했다. 형부, 언니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황당한 말이었다. 하지만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럼 사랑하지. 정말요? 그런데 왜 언니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머리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민서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형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 그녀가 무슨 말을 내뱉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날 밤 민서가 자고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헌데 무심코 열어본 방 안으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민서는 침대 위에 앉아있었고 자신의 손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며 아주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없어. 겁에 질린 난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그 순간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를 떠올리게 했다. 그날 이후로 처제 민서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다 결국 처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 전 아내가 나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이었다. 민서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는 일상을 보냈다. 예를 들어 귀신을 본다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그녀가 머무르는 곳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형부, 민서가 나에게 남긴 말이 떠오른다. 언니를 지켜주세요. 지금처럼 끝까지.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아직도 처제가 말했던 말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어느새 우리 집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세한 소음들이었다. 밤 늦은 시각, 집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발소리,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단순한 옆집의 소음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소리로 치부하려 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정확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깨어난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있고 문틈 사이로 어두운 복도가 보였다. 그런데 복도 끝에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난 아주 조심스럽게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다. 복도 끝에는 분명 누군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다. 키는 민서와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은 온통 검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누구세요? 혹시 민서 맞아?
본능적으로 처제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 그림자는 복도 끝에서 천천히 뒤돌아섰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사라졌다. 그대로 난 얼어버렸다. 다음 날, 어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저 피곤해서 꿈을 꾼 것일 거라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난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아니면 아내의 말대로 그저 내가 피곤한 건가? 그날이 있었던 뒤부터 집 안에서 민서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민서가 사용했던 방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엔 알 수 없는 글자들과 그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서가 써놓았던 글을 해석하려 했지만 글자는 알아볼 수 없는 매우 기괴한 형태였다. 그러다 한 장씩 일기장을 넘겨보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했다. 형부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 전에 언니를 지켜야 한다. 그 집에 있는 건 언니와 형부 두 사람을 노리고 있다. 난 일기장을 든 채로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처제가 적은 그 집에 있는 것이란 어떤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난 아내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민정아, 처제는 갑자기 왜 사라졌어? 그리고 처제가 우리 집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처음엔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 내가 몰아붙이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서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내가 말했었지. 그래서 부모님이 민서를 데리고 당집을 많이 다니셨거든. 그게 왜? 그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지?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제 우리가 이사 오기 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민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자꾸 불안해하면서 뭔가가 있다고 말하더라. 그게 뭔데? 평범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뭐 귀신이라도 있다고? 당연하지. 근데 어떤 귀신인 것까지는 말 안 해주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처제가 말했던 그 집에 있는 것이란 더 이상 처제의 망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성의 웃음소리가 분명했지만 아내의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난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처제 민서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하지만 처제는 이전의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온통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부. 그리고 이내 처제, 아니 사람이 아닌 그것의 표정은 기분 나쁜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미소,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형부, 왜 언니를 지키지 않았어? 그 말을 남긴 순간 그녀의 모습은 눈앞에서 사라졌다. 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내와 함께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처제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글이 있었다. 형부, 이곳을 떠난다 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린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처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곳을 떠난다 해도 끝나지 않는다. 그 존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아직 지금도 날 지켜보고 있는 걸까? 제가 호텔에서 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실제로 있었던 제 이야기죠. 그 호텔은 제게 첫 직장이었고 아마 그때가 3년차였을 겁니다. 막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던 시기였죠. 호텔 본사는 외국에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각 지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일본의 작은 도시 지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꽤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호텔은 24시간 운영합니다. 당시에 전 그 호텔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나? 베트남 지점에서 근무하던 남자 동료가 저희 지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남자 동료를 오다기리상이라 부르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오다기리상과 같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는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벨이 울리면 깜짝 놀란다든지 갑자기 뒤를 돌아본다든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자주 목을 닦는다든지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계속 그렇게 행동하니까 왜인지 모르게 저도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헌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렇게 지내다 그와 친해지게 되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좀 쉬려고요. 정말요? 근데 갑자기 왜요? 이따가 술 한잔 하실래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말하기가... 그리고 그날 저녁 그와 술 한잔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재작년에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서 베트남 땡땡 지점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사건 중심에 있던 2명 중 1명입니다. 그때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은 절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실체 없는 소문 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었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일했던 베트남 지점에서는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계속 중얼거린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식의 민원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사내 게시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기에 거기서 일했던 분들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 게시글을 보았을 때 한 객실에서 자정 무렵에 옆방에 소음이 심하다는 클레임이 들어왔답니다. 베트남어도 영어도 아닌 외국어로 마치 벽에 대고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 같다며 소름이 끼친다 했습니다. 옆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기리상이 그 옆방을 체크했는데 체크인이 되어 있지 않은 빈 방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만둘 걸 아직도 후회가 큽니다. 오다기리상은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비슷한 클레임이
다른 방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설비 문제일지도 몰라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했던 날도 있었죠. 날이 습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 그런 민원이 더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습덕의 반들이 최고치를 향하고 있었고 불쾌한 공기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베트남인 동료가 2층에 올라갔다가 벌벌 떨면서 내려왔답니다. 복도 끝에 총을 든 군인이 서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그는 무엇을 본 것인지 말까지 더듬어가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답니다. 그때 오다기리상은 동료를 말리면서 위층으로 뛰어갔습니다. 객실의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시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진 직후였기 때문에 오다기리상은 이것도 테러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층에 도착한 오다기리상, 그는 긴 복도 끝에서 군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분명 내가 눈으로 봤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느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말한 그는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당시에 오다기리상은 그 기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를 가득 채운 한기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너무 낡은 군복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찢겨있고 마른 흙이 군화부터 군목까지 잔뜩 묻어있었죠. 얼굴은 잿빛이었고 군모를 깊이 눌러서서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인은 바닥을 바라보며 그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다기리상이 멍하게 서 있을 때 그 기운에서 고장난 것 같은 라디오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국어 같다고 느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죠.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답니다. 한국인입니까? 그 말에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기와 공허함, 무엇보다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다기리상은 더 이상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1층으로 달렸습니다. 그 후 호텔은 뜬소문에 어수선해졌습니다. 다음날 오다기리상은 당시 호텔에 머물던 한국인 가족에게 전날 보았던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에게 들었던 말들을 그 한국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다기리상이 전날 군인의 말을 흉내내자 그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다기리상은 그때 그 한국인들과 호텔에서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같이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며 말이죠. 며칠 뒤 그 가족은 체크아웃 하면서 오다기리상에게 걱정 말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군인을 잘 모시고 가겠다고. 그 뒤로 소음 민원은 사라졌고 오다기리상도 다시는 그 군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뒤로 자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가 3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군인의 말소리가 잘 때마다 귀에 들립니다. 그 소리 때문에
가끔 깨어나요. 전 오다기리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움보다도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떠나간 사람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다기리상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은 저는 그 호텔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다기리상과 연락은 줄어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는 작은 가게를 차려서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군인의 이야기를 마주한 뒤 저는 여행지에서 마주친 풍경이나 이야기에 담긴 누군가의 흔적에 대해서 곱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발자취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따금씩 고요한 밤 호텔 로비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면 그날 오다기리상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지대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지 한 군인의 외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전 오다기리상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오늘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웃음이 떠오르며 문득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 다 했어? 네, 다 끝나가요. 어? 야, 이거 뭐냐? 어디서 났어? 예? 아, 그거 4층 복도 끝에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국 군인 모자 같은데. 근데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 왜 바닥에 버리냐고. 아, 진짜. 아직은 깜깜한 새벽. 베란다 창틀에 까마귀가 날아와 앉아있었다. 스마트폰을 켜보니 시각은 4시 44분. 벌써 일어나기엔 조금 이른 시간대였다. 그는 비몽사몽 베란다로 나가더니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다시 침대에 몸을 뉘었다. 13층 아파트에 새가 날아들다니 참 별일이 다 있네. 다시 잠에서 깨었을 때 오전 9시였다. 회사의 출근 시간은 9시까지였다. 이럴 수가. 5년간의 회사 생활 중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그는 몹시 당황하며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던 것이다. 대충 머리를 정돈하고 오늘 발표할 때 사용할 USB와 서류 가방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챙겼다. 평소와 다르게 부산스럽게 움직인 탓인지 책상에 올려져 있던 연인과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액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 불사. 세탁소에 맡겨두었던 양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상갓집 갈 때나 입는 검은색 양복을 꺼내 입었다. 구두라도 색깔을 다르게 하려고 갈색 구두를 꺼냈지만 처음 신은 순간 구두끈이 끊어졌다. 어쩔 수 없이 검정 구두를 꺼내 신었더니 남자의 차림새는 영락없이 장례식 복장이 되어버렸다. 현재 시간은 9시 15분. 부재중 전화가 4통이 있었다.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고모 할머니였다. 전에 무당일을 하셨던 고모 할머니가 자신을 유독 귀여워해 주셨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잠시 떠올렸지만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통화를 미루고
집 밖으로 나왔다. 아침 시각이었지만 금세 비가 내릴 듯 날씨가 어두컴컴했다. 그리고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급히 시동을 걸어 엑셀을 밟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타이어가 펑크나 버렸다. 그는 욕짓거리를 뱉어대며 다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길거리엔 검은 고양이들이 비를 맞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고양이를 잠시 바라보며 달리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던 남자와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부딪힌 남자는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떨어뜨렸는데 검은색의 그 카메라는 한눈에 봐도 예산 물건이 아닌 값비싼 것으로 보였다. 죄송합니다. 그가 사과하며 카메라를 주워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손 대지 마세요. 그 남잔 마치 그처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검정 코트와 챙이 넓은 중절 모자를 쓰고 검은 우산을 들고 있는 차림새였다. 온통 검정색 차림의 옷차림이었지만 유달리 창백한 피부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꼭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지만 남자는 받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든 그는 남자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지나쳤다. 조심하세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의 등 뒤에서 차갑게 쏘아 붙였다.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지만 급한 나머지 그는 그대로 회사로 향하고 말았다. 그가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0분이었다. 비에 젖어 축축해진 초라한 몰골로 자신의 부서 사무실에 들어가자 모든 직원이 그를 쳐다봤다. 서대리! 죄송합니다. 서대리는 질끈 눈을 감았다. 그는 오전 중 거래처에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전화들도 있었고 오후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로 나서야 하는데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장님은 서대리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대리, 축하하네. 자네가 추진한 거래처 세 곳 모두가 거래가 성사됐네. 그 말에 서대리가 눈을 떠보니 부서 내 전 직원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정말인가요? 그래, 지금 사장님도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아주 기뻐하고 계셔. 서대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그의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작은 거래처 하나를 확보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보수적인 시장 구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작았다. 이쪽 계열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작은 거래처를 공략하는 방식을 고수했었는데 서대리는 역으로 해외의 대형 거래처를 세 군데나 개척하는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썼다. 회사는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한 군데도 아닌 세 군데 모두 거래가 성사되다니 정말 기적과 똑같은 일이었다. 게다가 엄청난 성과금과 함께 파격적인 진급이 주어질 것 또한 확정적이었다. 직원들 모두는 서대리에게 다가와 축하해 주었다. 그는 아침에 있었던 불쾌감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축하에 일일이 화답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제법 비싼 곳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며 서대리는 직원들에게 호기롭게 말했다. 이야, 서대리에게 밥을 얻어먹다니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어머, 그러게요.
서대리님 오늘 진짜 평소랑 달라 보여.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서대리에게 다가갔다. 사실 평소 서대리는 직장인사의 평판이라든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큰 키에 잘생긴 외모이긴 했지만 매사에 무심하고 심드렁한 태도하며 업무 시간에 수시로 졸다가 혼나는 등 은근히 무시당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단 한 방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크게 증명해낸 것이다. 그런 그를 은주경 과장은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서대리도 은주경 과장을 보고 살짝 웃어보았다. 어느새 비는 멎었고 어두웠던 하늘은 밝게 개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직원들은 노상에 허름하게 세워진 타로 점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의 여직원들은 점집을 보게 되자 다들 흥미를 보이며 몰려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남자 직원들은 별 관심이 없다고 먼저 회사로 들어갔지만 서대리는 은주경 과장이 점집에 들어가자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갔다. 점술가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할머니였는데 검은색 로브의 목걸이, 귀걸이, 팔찌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한 복장이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까만 눈동자였다. 서대리는 그 눈동자가 어쩐지 낯이 익었다. 분명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강렬한 기시감. 하지만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직원들은 점쟁이 할머니 타로점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다. 너무 잘 맞고 신통하다며 난리도 아니었다. 뒤에서 멀찌감치 구경하던 서대리도 은주경 과장의 떠밀림에 타로점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장난삼아 연애운을 물어봤더니 할머니 점쟁이는 서대리에게 앞에 놓여있는 카드 중 하나를 골라보라고 했다. 서대리가 고른 카드를 점쟁이가 뒤집자 언덕 위에 큰 태양이 뜬 그림이 보였다. 그의 할머니가 이미 그는 최고의 여자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내 점쟁이 할머니가 은주경 과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설마 자신과 은주경 과장의 관계를 알아차린 건가? 그는 당혹스러우면서도 할머니의 신기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내친 김에 자신의 장래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점쟁이는 카드 석 장을 골라보라고 했다. 각각의 카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뜻한다는 설명과 함께 서대리가 석 장을 모두 고르자 점쟁이는 카드를 한 장씩 뒤집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거 카드에는 여우 그림이 나왔다. 점쟁이는 무표정으로 거침없이 다음 카드를 뒤집었다. 두 번째 현재 카드는 캄캄한 방 한 구석 어두운 소파에 앉아 고뇌하고 있는 검은 실루엣의 남자가 담긴 그림이었다. 그 검은 남자의 절반가량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고독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그리고 그 순간 점쟁이 할머니의 짧은 탄식과 함께 표정 없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일순간 허름한 천막 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불길한 어떤 공기를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쟁이의 눈빛이 더욱 깊은 어둠이 파고드는 것을 서대리는 놓치지 않았다. 한동안의 무거운 침묵 속 과거와 현재에 대한 카드가 뒤집혀 있지만 아직 미래 카드는 뒤집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 저 카드를 뒤집으면 지금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서대리가 그 카드에 손을 내밀었다. 안 돼, 건들지 마. 그리고 그 순간 천막 안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저기 할머니, 불법 영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덕분에 장내는 잠시 소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와중 점쟁이 할머니의 검은 눈동자는 천장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대리가 마침내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의 어린 시절 무당일을 하던 고모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온종일 멍하게 허공을 쳐다보던 바로 그 눈이었다.
벌써 오후가 되었다. 그날 예정된 대로의 프레젠테이션을 서대리가 발표했다. 다만 이미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기에 그저 지금의 발표는 형식상 진행에 불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표정에도 다들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단 한 명, 서대리 혼자만이 잔뜩 긴장하고 있나 보다. 그는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다이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은주경 과장을 바라보았다. 은주경 과장. 서대리보다 3살 연상인 그녀는 명실상부한 이 회사의 에이스였다. 명문대를 졸업해 해외 유학을 다녀온 수지였으며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로 남자들의 동경과 여성들의 선망 대상이었다. 또한 남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품은 전 직원들에게 사랑받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는 항상 타인의 기감이 되는 여성이었다. 그런 그녀와 서대리는 지난 2년간 직원들 모르게 사내 연애 중이었다. 별 볼 것 없는 자신을 왜 좋아해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 확실한 건 그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 그녀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도 절반 이상은 은주경 과장의 도움이 컸다. 그렇게 만약 서대리는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성공했을 때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공개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고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서대리가 주머니 속 반지를 만지작거린 뒤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대리가 은주경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은주경 과장도 지금의 상황을 예감한 듯 상기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리면서 대표이사님이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서대리, 정말 잘했어. 대표이사는 서대리를 껴안고 볼에 뽀뽀까지 해가며 크게 기뻐했다. 그때 전 직원들이 기립해서 손뼉을 치며 축하해 주었다. 다소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서대리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서대리가 목청을 한번 가다듬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릴 말씀이... 하지만 성질 급한 대표이사는 서대리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전에 미안한데 지금 서면에 위치한 우리 회사 부산지사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야. 대표이사는 여전히 서대리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좋은 날 미안하긴 한데 말이야. 이 부장이랑 은 과장이 잠깐 내려가서 문제 좀 해결해주고 와야겠는데. 아닙니다, 대표님. 당연히 가야죠. 아부쟁이인 이 부장은 짐들을 이미 챙겨서 서둘러 회의장을 나가고 있었다. 미안해. 대신 돌아와서 내일 저녁은 내가 정말 거하게 한턱 내겠네. 우리 서대리 잘했어요.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자 차라리 서대리는 내일 저녁으로 프로포즈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벌써 이 부장은 회의장 밖을 빠져나갔다. 그의 은 과장도 짐을 챙겨서 나가려다 서대리와 마주하고 악수를 신청했다. 서대리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 은 과장님 덕분이죠. 그녀가 싱긋 웃어 보였다. 서대리는 잡고 있는 은 과장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아 했다. 은 과장, 뭐해 안 나오고? 그때 회의실 밖에서 닭달에대는 이 부장의 소리가 들렸다. 네, 지금 가요. 서대리님, 또 봐요 우리. 그렇게 눈앞에서 은 과장이 멀어지자 서대리는 먹먹한 그리움을 느끼면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서대리, 아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갑자기 대표이사가 생각났다는 듯 서대리에게 물었다. 별거 아닙니다.
내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대리가 대표이사에게 대답했다. 그는 아쉬움을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 반지를 한 번 더 만져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퇴근길. 괴었던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고 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안에서 서대리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 오늘 있었던 순간들을 반추했다. 생각지도 못한 프로젝트 성공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집히는 건 아침부터 일어났던 불길한 징조들이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고 성격도 둔감한 편인 서대리였지만 꺼림칙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괜찮아. 집에 갈 때까지만 조심하면 돼. 그렇게 서대리가 자신을 다스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이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급하게 뛰어서 건넜겠지만 오늘만큼은 안전하게 다음 신호를 기다리자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끝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빗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팝송이나 들을 요량으로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주머니에서 이어폰 줄을 꺼내려다 줄에 엉켜있던 다이아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다이아 반지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도로 쪽을 향해 나아갔다. 반지가 도로에 굴러 들어가기 직전 서대리가 황급히 발을 뻗어 반지를 멈췄다. 아,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그가 안도하며 반지를 손으로 주우려는 순간 서대리는 부었다. 반대편에서 노란색 비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천진난만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호자로 보이던 그 사람은 휴대폰을 보느라 잠깐 신경을 못 쓴 듯했다. 아이는 벌써 횡단보도 절반을 지나고 있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 앞으로 덤프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작고 빗속이라 그런지 운전자의 시야에 닿지 않은 듯했다. 트럭을 본 아이는 그제야 놀란 듯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뒤늦게 발견한 보호자가 비명을 질렀다. 순간에 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구할 것인가, 손을 뻗어서 반지를 주울 것인가.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했던 농구부에서 항상 에이스였던 그는 운동신경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를 구한 후에 자신이 무사할 확률까진 장담하지 못했다. 불현듯 아침에 만나게 된 검은 정장을 입었던 남자의 불길했던 한마디가 갑자기 뇌리에 스쳤다. 조심하세요. 그렇다.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날이었다. 사실 저 아이는 그와는 상관없는 타인이었으며 괜히 무리해서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올 확률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대리가 반지를 향해 몸을 굽혔다. 그리고 그 순간 주경 씨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총알처럼 도로로 향해 달려나갔다. 저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과정했을 때 주경 씨에게 당당한 남자친구로 살아갈 수 없을 터였다. 서대리가 번개처럼 아이를 들어 보호자 쪽을 향해서 세게 밀었다. 그는 행복하게 생각했다. 방금 서대리의 행동은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어시스트였다. 그 순간 트럭은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곧이어 들려오는 트럭의 브레이크 소리. 서대리는 질끈 눈을 감았다.
서대리가 눈을 떴을 땐 세상 모든 것들이 멈춰 있었다. 도로 위의 차들도 그 많은 사람들도 지금 움직이는 건 아침에 마주한 검은 정장의 사내 뿐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서 서대리를 향해 셔터를 눌렀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서대리는 깨달았다. 저승사자였구나. 서대리는 생각했다. 프로포즈 계획이 틀어졌을 때부터 점쟁이 할머니의 눈동자에서부터 아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까마귀를 봤던 순간부터 어쩌면 주경 씨를 만나게 된 그날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큰 행운에 결국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검은색의 남자가 사진을 찍은 뒤 서대리를 부축해 자리에서 일으켰다. 저기 이왕이면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저 착한 일 했잖아요. 서대리가 저승사자에게 그렇게 농담을 던졌다. 남자는 말없이 서대리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벤치에 앉히며 말했다. 무사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 네. 근데 저승사자 치고 다정하신 것 같습니다. 에? 뭐라고요? 사람한테 무슨 말이세요? 머리 다쳤어요? 저는 조선결의 신문사의 김나무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죽은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간발의 차이로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선장님은 정말 멋진 일을 해내셨습니다. 서대리가 주변을 살폈다. 그런 서대리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고 있었다. 사람들뿐 아니라 도로 위의 차들도 경적을 울리며 서대리에게 환호를 보냈다. 보호자로 보이던 아이 엄마가 다가와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나무 기자는 서대리에게 긍정의 미소를 보여주며 조금 전 일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축하를 받던 서대리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 주머니에 넣은 순간에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어느새 비도 그쳐 있었다. 서대리가 인터뷰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멍하게 휴식을 취하던 서대리는 아침에 걸려온 고모 할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생각났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고모 할머니의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태영이 아니여. 잘 지내고 있는가? 고모 할머니 잘 지내시죠? 그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감농사가 잘 돼서 내가 곶감 만들어서 네 엄마 통해서 보냈어. 할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아파트 베란다에 곶감을 갖다 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베란다로 나가자 맛있어 보이는 곶감이 있었다. 곶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니 쫀득한 곶감의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서대리가 고개를 들자 까마귀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서대리가 곶감 하나를 집어 창틀 앞에 놓아주었다. 까마귀는 기쁜 듯 곶감을 물어들고 밝은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다. 그는 까마귀를 바라보다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어쩐지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